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부드러운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내려면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 저희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면서 외동딸인 저 하나를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도록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때는 딸 낳으면 아들 낳아야 한다고 했던 시절인데 저희 부모님은 남녀 구분 없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두 분은 지금 모두 돌아가셨지만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땅을 남겨주셨어요. 비록 깡시골인데다 사람도 안 사는 곳이라 돈은 안 되는 곳이에요. 비록 금싸라기 땅은 아니지만 저에게 약간의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제가 평생을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학교 졸업장도 남겨주셨죠. 덕분에 남편이 죽고 나서도 30년을 넘게 학교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제껏 일을 쉬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도 젊고 어렸을 때라 그때는 모든 게 무섭고 절망적이긴 했었죠. 그래도 도현이 하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진 시선들 견뎌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때를 돌이켜보니 나 스스로도 대견하다 싶습니다. 이제 교사도 정년 퇴임을 했고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들 그리고 집 한 채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도 꼬박꼬박 나올 거고요. 아들도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큰일은 다 치렀다 싶어서 홀가분합니다. 대단하게 이룬 것은 없지만 그저 내 아들과 가정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저도 치열하게 사회생활했던 젊은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소소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크게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말이에요. 한 10년 전이었을까요? 아들 도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예요. 졸업도 우수한 성적으로 했는데 취업도 원하는 곳으로 바로 붙어서 저희 모자가 아주 들떴었어요. 그때 취업 기념으로 백화점 가서 훌쩍 커버린 아들 녀석 정장을 한 벌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정장을 맞추려고 거울 앞에 선 아들을 보니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빛이 나도록 예뻐 보일까요? 그렇게 첫 직장에 들어가고 오래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며느리인 유진이었어요. 둘은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지만 유진이네 아버지는 지방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도현이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을 내 자식이지만 확실히 사돈댁이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유진이도 티 없이 맑아 보이고 이제까지 큰 고난 없이 마냥 온실 속에서 자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이를 보면서 그저 구김살이 없는 부잣집 아가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개념도 없고 돈 쓰는 걸 우습게 여기는 아이인지는 아들과 유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슬슬 알게 되었죠. 첫 만남에서 본 유진이는 희고 예쁘장한 얼굴에 생글생글 웃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때였죠. 저의 모든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이네 부부가 해외에 볼 일이 있다고 출장을 간다던 그날이었죠. 도현이와 유진이는 결혼 직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날은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공항 창밖 활주로가 젖어 반짝거릴 정도였어요. 엄마,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식사도 하고 면세점도 구경하세요. 아들의 그 말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도현이 부부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공항까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타본 게 언제더라? 한 15년은 넘은 것 같네요. 제 친정 식구들과 큰맘 먹고 떠났던 중국 여행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넓은 광장, 캐리어 끄는 소리. 낯설었지만 묘하게 설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얼른 다녀오세요. 곧 탑승해야 하니까요.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며 잠깐 마음이 들떴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자 상황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우리가 놓아둔 짐가방도 아들 내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내가 위치를 잘못 기억했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캐리어 색깔, 옷차림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어디 갔나 싶어서 주변을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행인들 속에서 저만 갈곳 잃은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변을 살피면서 같은 자리를 맴돌았더니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말을 걸더군요. 아주머니, 아드님 찾으세요? 방금 어떤 젊은 부부가 출입문으로 나가던데요. 같이 계시던 분들 같던데. 공항 직원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간 건가? 억수로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그 생각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제 가방과 휴대폰, 지갑, 소지품들 전부 아들 차에 두고 내렸는데 아들 차로 먼저 가봐야 할지 우두커니 서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던 얼굴. 어머님, 얼른요라며 차갑게 내뱉던 며느리의 목소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들이 일부러 저를 두고 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또 다른 공항 직원이 묻더군요. 그 직원에게 아들 부부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하니 출국장 입구 쪽에 있던 안내데스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 이름과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안내데스크에 앉은 직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들끼리 뭐라고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 부부는 출국자 명단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이 꽉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버려졌구나. 짐짝처럼, 쓸모없는 짐짝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활주로를 때리고 비행기 이륙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제 가슴을 쿵쿵 내리치듯 들렸습니다. 한참을 공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을 보니 소나기가 무섭게 내리고 있더군요. 휴대폰도 없고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는 신세가 되니 정말 초라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앉은 벤치로 아들이 찾아오진 않을까 그때까지도 바보같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생각을 정리한 끝에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엄마였습니다. 제가 어디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제 집으로 가면 그만인걸요. 자리를 털고 나와 택시 터미널로 나왔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렸다 그쳤다 했습니다. 하늘도 참 우중충한 날이었어요. 처음엔 비에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처마 밑에 있었는데 나중엔 온몸이 축축해지도록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자식 믿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늘 부모 마음과 같으리란 보장은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의 충격을 간신히 추스르고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사는 경기도까지 가는 택시를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핸드폰으로 택시를 예약해서 타는 것 같더라고요. 터미널로 들어오는 택시들은 이미 예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겨우 세워진 택시를 발견하고 달려가
택시기사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없으니 도착하면 계좌이체를 해드리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모두 쌩하고 무시해버리더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편도로 3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를 돈도 없는 70대 노인네가 태워달라니 기가 막혔겠지요. 저는 몇 번이나 택시 잡기를 실패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 제 옷은 비로 다 젖어버렸고 눈물인지 모를 빗물이 얼굴 앞을 가렸습니다. 이대론 내일까지도 집으로 못 가겠다 싶어서 손가락에 꼈던 금 가락지를 뺐습니다. 경기도라고 써진 택시를 잡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빌었습니다. 금반지 1돈짜리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저를 태워주더라고요. 금반지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그날은 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며 생각했지요. 설마 나를 일부러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잠깐만. 해외로 간 건 맞겠지? 분명 오해일 거야. 내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니까 탑승 시간이 급해 그냥 들어간 거겠지.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달래며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때 2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 부부를 한참이나 찾다가 겨우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낮에 집을 나섰는데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습니다. 손가락은 허전했지만 집에 오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평생 살아온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몇 번이고 눌러봤습니다. 익숙한 4자리 숫자. 하지만 삐삐삐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낮게 웃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유진의 웃음이 겹쳐 들렸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은 게 정말 맞는 건지 귀를 의심했어요. 집안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띠리릭 하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 태연한 얼굴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너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내가 못 들어왔잖아. 순간 유진의 표정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 바꿨다고 그러세요?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마치 제가 돌아온 것이 의아하다는 듯이 따져 묻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는 늙은 노인네 취급하면서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쓰던 제 방. 남편과 함께 고른 옷장, 제가 모은 책들과 화장대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며느리의 러닝머신, 요가매트 같은 운동기구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내 옷장, 내 가구들은 다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머님 옷도 얼마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내 물건을 버려?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더 좋은 걸로 새로 사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단 한 점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네. 공항에서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핸드폰도 저한테 맡기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잃은 아이처럼 자식들을 공항에서 찾다가 택시 타고 집에 온 저에게 내뱉은 첫 마디가 고작 그거였어요. 도현아,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공항에선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니? 어디 계셨는데요? 공항에서 있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 갑자기 일정이 취소돼서 집으로 왔어요. 네가 날 공항에 두고 갔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순간 도현과 유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뭘 두고 와요?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해외 일정이 취소되어 집으로 돌아온 거고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저를 찾다가 없으니 그냥 온 거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비밀번호, 그리고 비에 쫄딱 맞은 제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돌아왔냐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자꾸만 서글퍼졌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별일도 아닌 일로 상처받고 눈물이 나려는 걸 보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짜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엄마, 우리 출근하면 청소 좀 해주세요. 엄마 빨래가 이게 뭐예요? 옷에서 냄새 나요. 섬유유연제 쓰신 거 맞아요? 처음에는 며느리 입에서만 나오던 말들이 점점 아들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짜고 한 듯 하나하나 제 생활을 제약하고 저를 점점 쓸모없는 노인처럼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공항에서의 버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를 집 밖으로 내몰기 위한 치밀하게 짜인 계획의 시작이었던 거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미움받는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품은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다가 문득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도현이 출퇴근할 때 차가 너무 낡아서요. 저도 장볼 때 불편하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차 바꾸는 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별 고민도 하지 않고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돈을 주면서도 제 생각은 늘 이랬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하면 됐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학원을 차리고 싶은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해요. 어머님,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해서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어머님, 친정아버지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서요. 그때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많을 때는 2천만 원, 적을 때는 300만 원. 그 돈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교직을 은퇴한 뒤에도 학원 강의를 뛰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었지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필요하다는데 어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유진이 차린다는 학원은 소식이 없었고 전세를 늘린다던 집도 그대로였고 아프다던 친정아버지는 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라면 병원비 충당하실 재력이 충분하신데 굳이 왜 저한테 손을 벌렸던 걸까요? 처음엔 사정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거짓말이 꼬리를 무는 걸 보니 저도 외면하려 했지만 아들 부부를 향한 의심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부부는 둘 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흔히 말하는 욜로족들이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야 하고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래서 저한테 돈도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요. 최근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나서다가 잘 안 돼서 아들 부부가 살던 집도 정리하고 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와 한 집에서 살게 되니 그들의 민낯을 알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통장에 아직 얼마나 남았을까? 대충 8천은 있을 거야.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지 않겠어? 좋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그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현관에 기대 서야 했어요. 어느 정도 눈치는 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악질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모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네 재산처럼 말하다니.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잔뜩 당황한 얼굴로 급히 대화를 끊었지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돈을 내주지 않겠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며칠 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외출한 사이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함께 우리 집 등기부등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의 손글씨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머님 집 시세 약 4억 2천. 어머님 통장 약 8천만 원. 합계 5억. 그리고 휘갈겨진 글씨로 신축 아파트, 명의 변경 등등의 글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치매 진단서 필요 여부 확인. 그리고 요양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이제서야 아이들이 왜 공항에 저를 두고 갔는지도 알 것 같았죠. 집을 가출하고 길 잃고 헤매는 치매 노인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력 없는 할머니로 그 이후로도 계속 세뇌시켰거든요. 또 제가 가진 은행 서류랑 집문서, 도장들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제가 공항에서 방황하던 동안 제 물건이랑 가구를 정리한 것도 어찌 보면 핑계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다시 엿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눈치채진 않으실까? 뭘 의심해.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전혀 모르고 계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실수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는 걸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계산하고 있었구나.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거구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지켜낼 준비를 하는 박정숙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재산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집문서랑 은행 계좌, 등기부등본 등 중요한 서류 뭉치들은 서랍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한 건 녹음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휴대폰으로 통화만 할 줄 알았지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동네 젊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지요. 이거 목소리도 저장이 되나요? 어머님 당연하죠. 요즘 휴대폰은 다 돼요.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날부터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 TV를 보는 척 조용히 휴대폰을 켜두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녹음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녹음 버튼이 눌려진 핸드폰을 두고 일부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은행에 다녀오신 것 같아. 또 부동산에도 들르셨대.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압박하자. 스스로 나가시게 만들어야지.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심호흡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옛 제자였던 변호사 이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었지요. 준호도 제 아들 도현이처럼 아빠가 없는 학생이었고 가난한 집안 환경에도 매우 명석한 아이였습니다. 왠지 준호를 보면 도현이가 생각이나 살뜰하게 제가 챙기던 제자였어요. 어디 가서 우리 도현이도 살뜰하게 챙겨주는 어른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학원 다닐 때도 똘똘하던 녀석이었는데 성인이 돼서까지도 명절 때면 안부 인사를 묻던 준호가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아 결국 다 털어놨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제 녹음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게다가 정신적 학대 정황도 보여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선생님 재산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는 조목조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꼭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가능하면 지금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분산하세요.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어떻게 할까? 제가 물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한 지붕 아래 사시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매각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새 집을 계약하실 땐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시고요.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이제 시작이야. 이대로 당하지 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를 절대 빼앗기지 마. 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마다 들러 제 예금과 적금을 확인하고 몰래 계좌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집 앞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에게 남겨주셨던 땅 문서였습니다. 시골 외곽에 있는 논밭이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논밭이라 해봤자 똥값이지. 아직은 별 쓸모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해보자.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문서를 펼쳐가며 읽어보았습니다. 재산 정리를 위해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언니 잘 지냈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그 동네에 논밭 물려주신 거. 그거 정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가, 거기 땅 알지? 지금 난리 났어. 재개발 들어가서 땅값이 하늘을 찌른다더라. 지금 당장은 팔면 안 돼. 다급한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우리 땅이? 얼마 전엔 평당 1200만 원 얘기도 나오더라. 너 거기 땅 몇천 평은 갖고 있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며 곧장 그 땅이 있는 군청에 문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숙님 성함으로 등기된 토지 맞습니다. 현재 감정가만 따져도 200억 이상 평가가 나옵니다.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200억?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재개발 지정구역이라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런 보물이 있었는데
내 아들 부부는 몇 억에 눈이 멀어 날 버리려 했구나. 이거 가지고 나눠서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컴퓨터 앞에서 무심히 뉴스를 보고 있었고 유진은 쇼핑몰 앱을 뒤적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쁘다. 이번에 꼭 사야겠어. 또, 지난달에도 명품 가방 샀잖아. 친정에서 다들 그러고 사는데 나만 뒤처질 순 없지. 그 대화를 들으며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버린 이유는 결국 체면과 욕심이었구나. 그런데 니들이 뭐라 해도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니들 눈엔 보이지 않았지. 며칠 후, 저는 과감히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매물이 귀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곁에 매달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된 거였지요. 며느리 유진은 눈치를 채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에 왜 가셨어요? 왜냐니? 내 집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아니, 그래도 갑자기 매각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여긴 내 집이니까.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이렇게 내치실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그 땅. 그 속에 찍힌 제 이름 세 글자가 그렇게 단단하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손으로 살아오신 부모님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련해졌습니다. 아들도 등을 돌리니 늘 내 편이셨던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제자 이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200억이 넘는 땅을 갖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선생님,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그런데 아드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그럼. 알았으면 날 그렇게 대했겠니? 준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재단 설립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단? 네, 선생님이 평생 교육에 헌신하셨잖아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 재산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고 진실한 눈빛. 제 아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눈빛이었어요. 준호야,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고 키워주셨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지만 또렷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제는 아이들과 모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도현과 유진, 그리고 저. 공기는 무겁고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내 집을 탐내더라. 통장 잔액까지 다 뒤지고. 두 사람은 순간 굳었다가 유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 알 권리는 있죠. 도현도 거들었습니다. 자식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들의 뻔뻔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진 그날부터 세운 치밀한 계획들.
바뀐 비밀번호 앞에서의 절망, 그 모든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치매 운운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그들의 차가운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 어때서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쁜 건가요? 전문 케어도 받고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더 좋잖아요.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 계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그 말투에는 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짐짝을 처리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사무적인 태도였죠. 도현이 팔짱을 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탐낸다고 하시는데 그거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갈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상속세라도 아끼려고 그런 건데.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의 얼굴에서,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이제는 낯선 탐욕만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라. 도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가려면 누가 모시고 가요? 아플 때 누가 돌봐드려요?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텐 든든한 200억이라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효도가 아니라 욕심이었으니까요. 다시는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두 사람은 코웃음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세요. 어머님 같은 노인네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이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죠. 집도 처분하고 재산들도 모두 정리한 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요리를 했습니다.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이준호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장학재단 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땅 일부 매각 대금 50억이 입금됐어요. 나머지 150억 상당의 땅은 재단 명의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어려운 학생들 선발은 잘 되고 있니? 네, 벌써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부모님이 키우시는 아이들 위주로요.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현과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특히 유진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200억이 뭐예요? 200억. 도현이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동네 부동산에서 다 알더라고요. 어머님이 200억짜리 땅 주인이라고. 왜 그걸 숨기셨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릴 때까지도 나도 몰랐으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진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들의 후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200억이라는 돈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이미 장학재단에 기부했어. 너희가 받을 돈은 한 푼도 없다. 뭐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왜? 어려운 아이들 돕는 데 쓸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말이야. 도현이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핏줄? 날 공항에 버리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핏줄이야? 그들은 한참을 더 매달렸습니다. 용서를 빌고 울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거리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200억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돈,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 그 모든 세월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박정숙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본가에서 보던 그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지요. 정수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야 그 말뜻을 압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장학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돈이 아닌 희망입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버림받을지도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그 아이들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겠지요. 밤은 깊었지만 저는 오늘도 편안히 잠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엔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리고 오후엔 장학재단 아이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행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서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혼자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면 됩니다.